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 차차 맑아지겠고 한낮에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 안팎으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 27도 예상되는데요. 일부 산지에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지만 대체로 하늘 쾌청하겠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낮 동안 볕이 뜨겁게 내리쬐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고 덥다가 일요일에 비 소식 있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앞으로의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온열 질환은 물론 생활 속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횡성군에서 지역 참전 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아카이브 기록전이 열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6월 1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119 소방 구급 차량을 위한 우선 신호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0일 문관현 의원이 발의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위치 정보 기반 교통신호가 구축돼 구급 차량의 통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원주와 강릉에 이 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다. 횡성군이 제19회 횡성군민의 날을 맞아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주요 관광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해줍니다. 대상 시설은 횡성 루지체험장과 횡성호숫길 5구역, 풍수원 유물전시관 등 3곳입니다. 이에 따라 횡성 루지체험장은 30%, 횡성호숫길과 풍수원 유물전시관은 50%까지 이용료를 할인해줍니다. 평창군이 가축사육업과 종축업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축산업 운영 실태를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축사시설 면적과 소독 방역 시설 상태, 적정 사육두수 기준 준수 여부 등인데요. 특히 양돈 농가는 악취 저감 시설 작동 여부를 집중 확인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은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합니다. 원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올해 국토교통부의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내년 말까지 국비 등 18억 원을 들여 20년 전 학성동에 건립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을 개선합니다. 주요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과 건축물 단열 성능 강화, 실내 환경 개선 등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요즘인데요. 벌써부터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계곡이나 바다에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곤 하죠. 올여름 어떻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주소방서 서유성 소방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 6월인데 기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올여름도 많이 더울 것이라는 전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폭염이라고 하면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많은 분들이 단순히 기온이 몇 도냐만 물어보시는데요. 소방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는 실제 폭염의 기준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진 체감온도입니다.
습도가 10% 올라가면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1도나 더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기온이라도 눅눅하고 습한 날에 온열 질환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폭염특보 중 첫 단계인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때부터는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물을 자주 드시며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밭일이나 야외 작업, 격렬한 운동은 무조건 멈추셔야 하는 위험한 단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상청에서 폭염 중대 경보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일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인 극한 폭염 상태를 말하는데요. 낮 시간대 야외 활동 및 작업은 최대한 즉시 중단하시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네, 기온의 습도의 영향까지 합친 체감온도의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게 되는데 이렇게 더울 때 아무래도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온열 질환에 더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사실 그런데 고령자분들은 본인이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려니 하기도 하고요. 자, 온열 질환별로 어떤 초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장에 제가 출동해 보면은 어르신들은 나 원래 땀이 잘 안 나. 그냥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는 거야 하시면서 사무실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 네, 대표적 온열 질환으로 열탈진과 열사병이 있는데 특히 더위 먹었다고 표현하는 열탈진은 땀을 비오듯이 쏟아내면서 안색이 창백해지고 극심한 피로감이나 어지러움, 두통 등을 느낍니다. 땀으로 수분과 염분이 다 배출되고 지쳐서 몸에 힘이 풀리는 신호인데 이때는 무조건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시원한 그늘로 가셔서 물이나 이온 음료를 드시면서 쉬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열사병은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가 아예 고장나버린 상태인데요. 네. 가장 큰 특징은 오히려 땀이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의 초기 신호로 행동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옆에 계신 어르신이 횡설수설하신다거나 대답을 잘 못하시고 멍하니 계시거나 걸어갈 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면 이건 열사병 신호입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자식들 부담 안 주시려고 아파도 전화를 잘 안 하십니다. 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자녀분들이 있다면은 폭염특보가 내린 날에는 고향 부모님께 전화하셔서 오늘 밭에 가지 말고 집에서 에어컨 켜고 계셔라 라고 꼭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웃분들도 만약에 한낮에 밭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이신다면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시는 게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네, 땀이 나지 않으면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더 오히려 열사병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열사병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령자뿐 아니라 특히 또 어떤 분들이 무더운 날씨에 특히 조심해야 될까요? 네, 나이와 상관없이 만성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폭염특보가 내렸을 때 고령자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부류의 환자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첫째는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심혈관계 질환자분들인데 우리 몸은 더워지면서 체온을 낮추려고 몸속의 피를 피부 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때는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펌프질을 해야 하니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게다가 땀을 많이 흘려 피가 끈적해지면은 혈전, 즉 피떡이라는 게 생기기 쉬워져서 여름철에 오히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환자가 늘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심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운 날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면 즉시 휴식을 권해드립니다. 둘째로 당뇨 환자분들인데요. 당뇨 환자분들은 체온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기능이 떨어져 더워도 땀이 잘 배출이 안 됩니다. 몸에 열이 계속 갇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위험한 건 바로 탈수입니다. 땀을 흘려 몸속 수분량이 빠져나가면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때 갈증이 난다고 달달한 주스나 수박 같은 과일을 무턱대고 드시면은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당뇨 환자분들은 갈증이 나더라도 혈당이 오를 수 있는 식품 대신 물이나 보리차 등으로 수시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몸 안의 수분이나 전해질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더운 날 수분 섭취를 급격히 늘리면 오히려 몸이 붓거나 폐에 물이 찰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안 마시면 신부전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적정 수분 섭취량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씀해주신 증상을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보게 되면 뭐 신고를 먼저 해야 할지 아니면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먼저 해야 하는지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기 쉬운데요. 온열 질환이 발생했을 때 환자 본인이나 신고자가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현장에 제가 출동해 보면은 보호자나 목격자분들이 너무 당황하셔서 발만 동동 구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신고가 먼저냐, 처치가 먼저냐 헷갈리실 때는 딱 하나,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 대처법이 완전히 다른데요. 먼저 환자가 말도 잘하고 의식이 분명하다면은 이때는 119 신고보다 응급처치가 먼저입니다. 환자를 즉시 햇볕을 피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이나 에어컨이 잘 나오는 실내로 환자를 옮겨주세요. 겉옷을 벗기고 단추나 벨트를 풀어 옷을 헐렁하게 해주신 다음에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거나 세제를 해서 체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하면 대부분 상태가 좋아지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도 오한이 나거나 구토를 하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바로 119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환자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못하거나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면 이때는 주저없이 119 신고가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마세요. 상황실 대원이 전화로 응급처치 방법을 차분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더위를 먹었으니 물 먹어야 한다면서 입에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들이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으로 의식이 없으면 삼키지를 못해서 물이 기도로 넘어가 질식하거나 폐렴을 유발해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절대 아무것도 먹이시면 안 됩니다. 네, 무더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봤고요. 이 밖에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 좀 더 살펴볼 텐데, 요즘 또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철이다 보니까 벌쏘임 사고 접수도 많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벌집을 발견하거나 예기치 않게 벌떼에 노출됐을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네. 날이 더워지면서 야외 활동이나 등산 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벌쏘임 신고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7월부터 9월 사이는 벌들의 산란기라 독성과 공격성이 1년 중 가장 강해지는 시기인데, 야외에서 말벌을 만났을 때 지키셔야 할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벌을 만나면 제자리에 납작 엎드려라 혹은 가만히 멈춰라 라고 알고 계시는데, 말벌 앞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벌집을 건드렸거나 벌떼가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20m 이상 대피하셔야 합니다. 말벌은 자기 집 반경 10에서 한 20m 정도 안에서만 집중 공격하는 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도망치실 때는 손을 흔들거나 수건 등으로 휘두르는 행동은 벌을 더 자극할 뿐이라서 자극하는 행동 없이 옷이나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신속하게 뛰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벌에 쏘였을 때 통증 때문만이 아니라 이게 특정 증상이 나타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벌쏘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미연에 방지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물놀이 인파도 늘고 있는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나 유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일반 시민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에 대해서 끝으로 알려주시죠. 네, 날이 더워지면서 계곡이나 강, 바다를 찾는 피서객이 급증하면서 익사사고도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먼저 사고가 어디서 왜 자주 나는지 알면은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통계를 보면 의외로 안 좋은 요인이 있는 해수욕장보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합니다. 계곡은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급류지역이나 소용돌이가 치는 곳이 많아 발이 빠지면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도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예. 사고 유형으로 가장 대두되는 것이 안전 부주의와 음주 수영입니다.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고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심장마비나 다리에 쥐가 나기 쉽습니다. 이때 설마 나한테 사고가 나겠어 하는 방심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만약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셨다면은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맨몸으로 직접 물에 뛰어들어가 구조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극도의 공포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자가 다가오면은 온 힘을 다해 매달립니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같이 가라앉아 공반 익사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대신 주변에 있는 도구를 활용해 좀 지혜롭게 구조하시는 거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을 목격하신다면은 여기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크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위치를 알릴 때 주변의 위치 표지판에 번호를 말한다거나 특정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을 알려주시면은 저희 출동대가 훨씬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방장님,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잘 기억해서 안전한 여름 보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 소방서 서유성 소방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과 자유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돌아보게 되는 시기인데요. 횡성군이 참전 유공자들의 삶과 기억을 기록한 특별한 전시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알아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전시가 어떤 취지로 마련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번 전시는 단순한 사진전이 아닙니다. 횡성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 유공자들의 삶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아카이브 사업의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횡성군은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련 자료와 사진을 수집해서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참전 유공자 대부분이 8, 90대 고령인 만큼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소중한 증언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뒀다고 하고요. 또 전시 제목인 기억을 잇다 횡성의 영웅들 역시 한 사람의 기억을 지역의 역사로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기획한 더 크리에이티브 유상현 본부장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기록은 그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전 유공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시면 이제 그분들이 겪으신 전쟁의 역사와 증언도 함께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지역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예우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사진 한 장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흩어진 자료를 수집 복원하고 육성 증언과 삶의 이야기까지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아카이브로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저희가 일회성 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횡성군의 소중한 역사적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보훈 교육의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쟁의 전개 과정과 베트남전 참전과 관련된 기록을 히스토리 월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횡성 지역의 전투 기록과 충원비 등 기념하는 공간이 11개소 정리가 되어 있고요. 횡성 지역은 서울 전쟁기념관에 횡성 전투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전쟁이 치열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지역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전시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전시는 크게 인물 사진전과 역사 기록 전시로 구성됩니다. 먼저 벽면에는 정복을 갖춰 입은 참전 유공자들의 인물 사진이 전시되고요. 또 중앙 히스토리 월에서는 6.25 전쟁과 횡성의 기억, 그리고 베트남전 참전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전시에는 영상과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고요? 네, 영상존에서는 참전 유공자들의 인터뷰와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요. 체험존에서는 태극기 스탬프를 활용한 기념 책갈피 만들기와 감사의 마음을 남기는 방명록 작성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면서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 유상현 본부장에게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할 때 대상자분들을 이제 섭외하고 촬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일화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유공자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찍느냐고 이렇게 사양을 하시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막상 카메라 앞에 서시니까 이제 표정과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 평생 마음 한편에 묻어두셨던 자부심이 그대로 느껴졌고요. 이번 사업이 결국 그분들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되찾아 드리는 일이었다는 것을 행정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솔한 증언과 일상을 담은 영상은 저희 전시장에서 직접 보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영상은 얼마 전 청룡영화제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횡성의 김소연 감독이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에 참여하여 제작된 영상이어서 더 의미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20대의 실력 있는 청년 감독이 보는 시선으로 참전용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전 유공자들을 만나서 기록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는데요. 어르신들의 기억과 청년들의 시선이 만나서 하나의 전시로 완성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역사 전시를 넘어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기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기억을 잇다 횡성의 영웅들 전시는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횡성군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되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역사는 책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고 하죠. 이번 전시가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강원도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에서 재배된 체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한다고요?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해온 체리를 이달부터 본격 출하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체리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고급 과일로 원주산 체리는 수입산보다 유통기간이 짧아 신선도가 높고 당도가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합한 품종과 재배 기술을 실증해왔습니다. 또 2023년부터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본격 육성해 현재 지역 내 70개 농가가 9.4헥 규모로 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량과 품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원주시는 소비 촉진과 홍보를 위해 16일 품평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원주 소식 하나 더 들어보죠. 원주시가 2025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요? 네, 원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행정안전부가 훈련에 참여한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뒤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안전한국훈련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해 유해 화학물질 유출 및 화재 상황을 주제로 재난상황실과 현장을 연결하는 통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안전 취약계층 비훈련과 범국민 참여 지원책 등을 다양하게 마련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싱크홀 사고 상황을 훈련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횡성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고요? 네, 횡성군이 지역 청년들의 구직 의욕 고취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횡성군은 최근 2026년 횡성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기반 2기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2기에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사회 진입을 준비 중인 지역 청년 16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 단년 청년과 취업 준비 청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 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횡성군은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자기 이해, 취업 역량 강화, 사례 관리, 청년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기반 2기 참여자들은 앞으로 15주 동안 진로 상담 및 멘토링,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지역 연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횡성군은 교육 이후에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와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횡성군은 올해 청년도전 지원 사업 단기반을 오는 9월 중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는 총 5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횡성에 거주하는 18세에서 45세 청년 중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이력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 관계자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영월군이 여름철 지역 내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 140명을 모집한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영월군이 오는 15일까지 여름철 청년 아르바이트 참여자 14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 대상은 영월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부모 가족 등을 우선 선발합니다. 희망자는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5일 공개 추첨으로 최종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참여자들은 군청과 사업소, 읍면사무소, 공공시설 등에서 주요 관광지 운영 지원, 위록 관리, 지역 아동센터 업무 지원 등 다양한 행정 현장 업무를 도울 예정입니다. 네, 또 끝으로 평창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인삼재배시설 재해 예방활동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보 최두원 기자와 함께 한 주간 도내 주요 소식 살펴봤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